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미 145에 30%로 중 125에 10%로 상호관세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라는 게 오늘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국민일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조간들이 일면에 모두 이 소식을 실었죠. 미중 간 보복 차원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던 관세가 드디어 이렇게 바뀌었다. 이 중국에 대해서 145% 물리던 관세 30%로 중국이 보복성으로 미국에 125% 물리던 관세를 10%로 양쪽 다 똑같이 115%포인트씩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미중 관세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곧 성명 발표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중 간의 이번 협상으로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 90일 휴전, 세계가 한숨 돌렸다. 네, 일단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살짝 휴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90일간 휴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일단 115%씩 낮추고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적인 협상을 좀 진행해 나가보자라는 데까지도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보다 관세가 좀 더 낮아지고 또 안정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관건은 우리나라죠.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5월 초 대미 수출 30% 넘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미국이 전보다 관세를 높인 철강, 자동차 이런 품목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당장 5월 초만 해서도 대미 수출이 30%가 넘게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미중 여파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도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수출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미중 간 해빙 모드가 우리나라에도 좀 따뜻한 온기로 작용해 보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 내란 끝장 출정식. 첫 계엄 사과문 낸 김입니다. 네,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었죠. 첫날. 여기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 어제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뒤에 빼곡하게 모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지금 엄지로 1번을 딱 하고 있는 파란 넥타이를 맨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요 바로 옆에 김문수 후보는 어딜 갔느냐? 김문수 후보 대구 서문시장을 갔습니다. 보수의 심장이죠. 대구 서문시장을 가서 뒤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두 팔 벌려서 만세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모습입니다. 네, 특히 김 후보 여기 나와 있죠. 어제 후보가 되고서는 공식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문도 냈다라는 거죠. 네,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6.3 대선 시대 정신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더라라는 거죠. 한국일보가 대선 주자들 공약을 다 모아서 좀 그 키워드를 뽑아봤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 내란 극복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 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 김문수 후보의 첫 번째 1호 공약은 자유주도 성장이다. 청년 표심 공약 등 이제 부동산 취업 공약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약을 여야 뭐 1번, 2번, 뭐 4번 할 것 없이 쭉 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관통하는 시대 정신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더라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둘 다 중요하죠. 어떤 것도 놓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누가 되든지 그럼 약속한 공약만은 좀 잘 지켜라라는 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해맑은 아이가 점프 뛰고 있죠. 이 손에 이 물방울이 닿을까 말까 하고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이쪽 팔에 있는 이 곰돌이인지 너구리인지 얘마저도 귀엽다라는 겁니다. 어제 상당히 더웠죠. 낮에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낮이야 반팔 입어도 좀 더운데 싶었는데 오늘은
더 덥다라는 거죠. 오늘은 29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8시 5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죠. 출근길에는 반팔로 입고 나오시면 좀 쌀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옷 하나 걸치시고 나오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공식 사과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고통 겪는 국민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문수 후보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이 인터뷰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사실 이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계엄 좀 잘못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때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경선 후보 때였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우리나라처럼 민주화의 과정에서 많은 계엄을 겪었던 나라고 국민들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소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그 일체성, 지금도 뭐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우리 당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이거 정말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건 경선 후보 관훈 토론 때였었고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였었죠. 다만 당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당내 갈등 중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냐 김문수 후보냐 그 사이에 있었던 갈등 중에 있었던 첫 요 얘기였었는데 어제 이 사실상 첫 공식 사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조상훈 이 위원님.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을 옹호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과를 어쨌거나 공식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은 국민의힘의 그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네. 원내대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비상계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게 단순히 발령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틀어막고 뭐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고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뭐 검찰조차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근데 검찰조차 내란이라고 보고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은 책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네.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그 김문수 후보조차도 경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나오시는 거와 같이 탄핵과 관련해 당 분열이 죄송하다. 네. 당 분열이 뭡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한동훈계를 겨냥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의 그나마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그 18명, 네.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비상기엄 해제에 적극 참여하고 결국에는 탄핵에 일부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 이 형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비상계엄에 사과한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다른 당 지도부도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냥 계엄이 아니고 무력을 동원한 계엄인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내가 볼 때 그런 반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전혜 변호사님.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갔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 자체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은 민주당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파면 결정을 내렸고 저희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라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것과 맞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 토론에서 물어봤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는 것은 목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이후에 당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8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당의 대표로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난 의견들보다는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계엄 전반에 대해서 사과를 죄송하다는 얘기를 입장을 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그 전에 경선 후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이제 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입장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본인도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어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제 오전 일정 중에 기자가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계엄, 탄핵, 혹시 입장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바뀝니까?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와 반성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후보님 이에 대한 입장 변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뭐 앞으로 잘 검토해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도 왜냐면 서문시장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문시장에서. 조금 예. 정리해서 차츰만 오늘 여기서 다 그냥 네. 네, 들으셨죠? 지금 보면 일단 김용태 위원장과 좀 논의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그 뒤의 얘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따가 그러고 지금 살짝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앞서서 관훈 토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본인이 나는 탈당하겠다 이런 거는 몰라도 정당의 지도부가 그걸 좀 문제가 있으면은 잘라낸다. 인기 떨어지면 잘라낸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그걸 내쫓음으로써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또 면책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스스로 나가면 나가는 거지 이걸 내쫓는 게 말이 되냐. 내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관훈 토론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 아까도 보면 그 얘기는 제가 잠깐 아니요 그건 안 되죠라고 얘기할 법한데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입장이 출당 관련해서도 좀 바뀌는 겁니까? 저는 변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에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출당이 필요하겠느냐, 자진 탈당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알려지고 있는데 시간을 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를 정리할 거다라는 형태의 탈당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며칠 전에는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로서 마지막에 선출된 것에 대한 본인의 네.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당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는 출당 조치도 사실상 입장이 전과는 좀 변화될 수 있어 보인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만평이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 큰 텐트가 있죠. 국민의힘이라는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
김문수 후보예요.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면서 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텐트 안에 뭐가 있느냐. 엄청 큰 곰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곰에 윤이라고 적혀 있어요. 추측컨대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데 이 빅텐트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있는 거냐 혹은 뭐 윤심만 있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만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조상호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되면 그럼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바다, 이 계엄의 바다 건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될 조치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만평처럼 네.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범죄를 해도 정말 범죄가 있게 되면 네.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합니다. 정당은. 왜냐하면 정당이 다 국민 속으로 있어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당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기소된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는 중대 범죄예요. 이른바 국헌을 무너뜨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범죄인데 네. 헌정 질서 안에 있어야 될 정당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당원으로 두고 있다. 뭐 그 전까지 1호 당원이라고 칭송했던 그분을 그대로 두고 네. 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민주적 질서 안에서 보호되어야 할 그런 정당인지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빅텐트로 모실 것이며 그런 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네. 민주적 질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면치 못할 수도 있어요.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의원 정당 해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만 일단 요거는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개인 겁니까? 의견인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 네. 그 이른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춰보면 10번도 해산당할 지금 그런 뭐 행태라든가 모습 같은 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보였다는 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이 상황 자체가 12.3 계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심대한 이 범죄라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이 빅텐트 안에 이렇게 두는 이런 행위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무서워서 누가 텐트에 들어오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윤석열의 강, 뭐 계엄의 강을 건너려면 일단은 텐트에서 곰을 내보내는 게 그게 선행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셨는데 하지만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바뀌는 데에 요 사람 역할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 개혁하겠다. 윤 거취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겠죠. 누구의 얘기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신임 이 국민의힘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거취 결단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 좀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에서 탈당 요구를 하기보단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다. 김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일단 거취 결단을 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제목을 거취 결단을이라고 지금 뽑은 거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건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김용태 위원장 얘기를 보면 조만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스스로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실상 알아서 나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거다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을 때와 지금 최종 후보로 된 이후에 약간 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당의 대표로서 당의 얼굴로서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보수의 입장에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문수 후보도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을 받고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강제 출당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열흘 안에 본인 스스로 탈당계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 규정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잦은 탈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탈당 권유라든지 혹은 극단적으로 되었을 때는 제명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리위에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먼저는 탈당 권유 그리고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당원 단계에다 나와 있는 문제다. 윤리위원회로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가 과연 김문수 후보랑 서로 조율이 된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좀 볼까요? 계엄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김문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고 싶은 대로 개혁하고 메시지 내라라고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 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내고 하면 나 그대로 따를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메시지 내세요라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뭐 이런 표현이 약간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잡아 끌면서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도 같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말을 할 것이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다고 하면 네. 좀 그렇게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진심은 행동에서 나오는데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탄핵할 때 그리고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그 현장에서 결국에는 함께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다시 또 결과는 쪼고 보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지니까 네. 이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제 끊어내겠다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본인의 어떤 젊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이 하고 새롭게 뭐 이제 젊은 세대로서 국민의힘을 좀 새롭게 하겠다 이런 이미지 정치에 불과한 거 아닌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다가 네. 이제 정작 급해지니까 이른바 대선에서 국민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교연 영색하듯이 마치 행동만 바꾸는 그리고 이제 와서 좀 뒤늦게 네. 뭐 말만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시죠.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먼저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 부분 입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행동을 먼저 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 말고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했죠.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본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어제 사실 이 김문수 후보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대전 현충원에 갔었죠. 대전 현충원에 가서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 참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최수근 상병의 이 묘에 가서 직접 이 물을 쓰다듬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언론 공지를 뭐라고 냈느냐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최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이 5번째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지난 7일이었었나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죠. 때문에 지금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는데 앞서서는 본회의 통과를 해도 거부권 행사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 얘기인 즉슨 강준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비대위원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당론으로서 저기에 대해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혹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는 형태로 뭐 독소조항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내용으로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김문수 후보 스스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그렇다면은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수가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실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당시에도 좀 실망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보수의 쇄신 가운데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떠한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새로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슬슬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좀 먹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헤어질 결심의 과정에서 자꾸 조연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다라는 거죠. 뭔가 김문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꾸 이렇게 옷깃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인다라는 건데 이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상당한 친분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에게 상당한 축하와 함께 기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엔 그 당은 지금까지의 관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기적인 변화, 그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대선 용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은 제한적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구조상에서는 그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마찬가지다. 대선 용 인선이다. 라면서 용을 굳이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강전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가 보수의 적장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이 최근에 뭐 당원들도 늘어나고 이랬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다시 저희를 쳐다봐 주실 수 있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당대표였을 때를 좀 겹쳐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본인의 개인적인 알력 다툼 같은 것도 저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당대표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들어온 후보였던 부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위원장은 젊지만 당 안에서 꽤 오래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후보 스스로가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네. 원팀으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 시절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선거 전략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조 제가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선택한 분이에요. 왜 선택했을까? 변화를 위해 선택했을까?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그 비대위원으로서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줬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께서 네. 법치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법치의 불공정과 수사의 성역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김용태 의원 본인 아니에요? 네. 예전에 특검법에 건마다 반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예를 들면 최승훈 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사실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의 어떤 반발 여론이 세니까
이를 표를 얻기 위한 정말 그렇게 얼굴과 표정을 싹 바꾸는 그러한 형태의 뭐 행태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본인의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의 자격으로서 당으로 사과하실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저도 그때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과거의 어떤 잘못을 딛고 네. 정말 제대로 뜯어 고쳐서 이번에야말로 이른바 최성병의 억울한 죽음을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마치 이제 그때의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당의 책임인 것처럼 그래서 당대표로서 사과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면 여전히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 또 다른 언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제 얘기를 아낌없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조금 전에 얘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제가 목요일에 정식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때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정식 임명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취 부분도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냐.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치를 30년을 했는데 어쩌다가 한 사람한테 2번이나 범죄를 당했어. 내가 속았어. 뭐 사기를 당했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네가 이재명한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센 수위로 좀 가감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삭제를 했다. 일단 뭔가 울컥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삭제를 했다라는 건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 2번 속았어. 누구한테 속았다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친윤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당계도 내시고 이제 정치에서 좀 손을 떼겠다라고 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러한 뭐 좋게 말하면 소통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8명으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원팀으로서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고 나가신 것도 아쉽지만 지금은 당 내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저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정치계로 돌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이 친윤 그룹에 대한 이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라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 이재명 나라, 이재명 세상, 뭐 이재명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홍 전 시장은 뭔가 이번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건 조상호 변호사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고난의 시간이 될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썼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보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보복을 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없는 범죄를 만든다거나 애초에 네. 문제되지 않았던 거를 갑자기 뒤늦게 뭐 샅샅이 훑듯이 털어가지고 범죄를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 근데 이미 드러난 범죄, 이미 확인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을 수는 없죠. 뭐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딱 1배만큼만 하실 거예요. 딱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을 하실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까지 뭐 사건에 어떤 이른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내란 범죄를 덮어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네.
검사로 생활한 시간보다 정치인으로 산 시간이 더 기세요. 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검사 정치하면 안 된다.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되고 검사가 이른바 검찰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어떤 정치 현장에 개입해서 어떤 네. 정치인들을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오히려 나서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이른바 유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도만 돼도 그나마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참 재미난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아울러서 지금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검사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말씀은 홍준표 전 시장이 뭔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 정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분을 좀 지적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에 굉장히 동의하는 이재명 후보도 앞서서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말 옳다라는 취지의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글을 3시간 뒤에 삭제를 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난국의 이념,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합니까?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라고 얘기를 올렸어요. 조 변호사님.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대선 끝나고 미국에서 온다고 했는데 오시면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어떤 내각의 어떤 자리를 제한할 생각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글쎄요, 뭐 내각을 제안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어떤 길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런 작업이라면 검사 내지는 수사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근데 그게 좋은 의도는 그런데 때로는 과거의 퇴행적인 시각으로 과거 사건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시선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는 검사를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정치사에 한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 네. 그분의 어떤 미래,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정치 현장에 보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역할도 아울러야만 국민들이 어디 기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보수주의를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식견과 의견을 한번 나누고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네, 뭐 내각에 뭐 무슨 자리를 제한하고 이런 거보다는 같이 보수도 민주당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뭐 그런 친근함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아까 홍준표 전 시장 돌아오실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민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아까 앵커께서 네. 내각에 대한 제안 이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치 다음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수 쪽 인사들을 영입해서 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이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홍준표 시장 SNS를 보면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라. 그 네. 아까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재명의 나라는 엉망일 것이다. 여기서 한번 괴로움을 느껴봐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용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홍준표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결국-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아니 이재명의 네, 나라에서 짧게. 살아보라는 말은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지독하게 당했냐. 그런데
그런 이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 너도 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드러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는 없어도 누군가를 없는 책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한 형태의 정치 보복은 없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글이지만 두 분이 해석은 참 달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이 강전의 변호사님 말씀은 아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노리는 그 이미지다라고 하고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해석은 각자의 영역이니까요.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대선 끝나고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벌써부터 좀 주목이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파랑 빨강 섞인 운동화 신은 이재명. 이제 진보 보수는 없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이 있었죠. 그 출정식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 아까 보셨나요? 운동화를 신죠. 보통 원래 출정식을 할 때 이제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운동화를 많이 신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의 색깔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랑, 빨강이 같이 섞인 거였다. 민주당이면 파란색 운동화여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색깔인 빨간색이 왜 섞여 있는 거냐라는 거죠, 소영주 대변인님. 이재명 후보가 늘 주장해 왔던 진보 보수보단 민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념 전쟁으로 너무나 국민들이 피폐했잖아요. 네. 뭐 나라도 어지러웠고요. 극단의 정치 때문에 정말 그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나타난 것도 결국에는 이 진보 보수의 극단에 치우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깨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태극도 빨강, 파랑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서 네. 국민만 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조금 더 좀 직접적인 화법으로 하고 운동화도 네. 상징적으로 하고 기호 1번 끝에도 빨간색을 넣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양극단으로 이념적으로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으니까 민주당 색깔 파란색뿐만이 아니라 빨간색 보수도 같이 아울러서 하나 돼서 같이 가자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운동화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1번의 끝달라만 빨간 게 아니다. 상당히 곳곳에 빨간색이 좀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번 밑에도 이렇게 빨간색. 네. 그래서 여기 점퍼에 있는 1번 여기 밑단도 여기도 빨간색. 그리고 보면 어깨띠죠. 어깨띠 끝단도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밑에도 이거 인쇄 잘못 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빨간색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파랑에 빨간색도 함께 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유 있는 이제 선두주자의 너무나 당연한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본인 입으로 본인 말씀대로 이제 진보 보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선두주자로서 중도층을 포용해야 되는 선거 전략으로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폭 행보로 중원으로 가더라도 이탈하는 지지층이 없다라는 참 그런 점은 부러운 점이죠. 근데 이제 한 스푼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파란색 큰 잉크통에 네. 빨간색 잉크를 한 스푼 넣으면 무슨 색이 되나요? 그냥 파란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중도층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네.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부,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그건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집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보 보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것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충분히 전략적으로는 맞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선두주자로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전략상으로 맞긴 하지만 빨간색이 한 스푼이라는 거, 한 스푼 넣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빨강, 파랑 합쳐서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스푼 넣으면 그냥 파랑 아니냐. 우리도 기대 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지금 뭐 어깨띠 1번의 끝 그리고 뭐 이 지금 보면은 뭐 블로그의 저 끝 부분에서 다 뭐 빨간색 뭐 여러 가지 뭐 소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다 빨간색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끌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어제 신었던 이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 국내 제품이에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고 대략 한 32,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신제품도 아니고요. 2022년도에 나왔었던 건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일부 몇몇 뭐 작고 뭐 이런 사이즈 제외하고는 다 좀 품절인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약간 이재명 후보가 완판남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아무래도 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으니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신어볼까? 그리고 이번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저거 신고 선거운동 하려는 또 선거운동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판남? 뭐 완판남이 되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라는 측면이라서 선거 첫날부터 저 운동화가 주목받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는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제가 질문도 다 던지기 전에 벌써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계셨어요. 네. 완판 좋다. 네. 좋은 일이죠. 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 운동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끈다는 거 이재명 후보를 보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또 이 반어적인 얘기가 또 되는 거기도 하죠.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 점퍼를 입고 있는데 안에 뭘 입었죠. 흰색 셔츠 위에 뭐 하얀색을 또 뭘 입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방검복입니다. 총, 칼, 뭐 이런 흉기 같은 거에 전혀 이 문제가 없도록 이 방어해주는 방검복을 입었다라는 대체 왜 입었냐라는 거죠.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로 해서 뭐 암살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보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요원들이 그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총기와 폭약에 의한 후보 테러 제보도 입수되고 있습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자꾸 제보가 들어온다. 뭐 러시아제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보와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주진 위원님. 사실 이재명 후보가 한번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부산에서. 그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피습 테러를 한번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포와 또 그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말로 그런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저는 뭐 방검복 입고 경호 강화하고 최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될 테러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국민들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대한민국이 뭐 테러의 온상인 그런 나라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제보가 있고 당연히 이러한 제보가 있다면 이것은 경찰이라든지 전문 경호 인력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고 처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조금 국민들한테 상대로 약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약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전체적으로 좀 되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의 사례를 이렇게 계속 공론하면 할수록 뭔가 더 이재명 후보와 국민들을 조금 더 갈라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경찰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기관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자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조금 위축된다.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완곡하게 하신 얘기가 지금의 이런 상황, 물론 우려되는 상황이고 경호 보안 이런 거 잘 해야 되는 문제는 맞긴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취지를 지금 하셨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이 얘기가 뭐 러시아제 뭐 권총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몇 달 됐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잡았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제보들이 오는데 이 방검복이 굉장히 불편해요. 입고 다니기. 무게도 한 3kg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3kg면 3kg를 몸에 계속 입고 다녀야 되고요. 그 위에 또 옷을 입으려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한다? 그럴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부산에서의 그 정치 테러를 한번 당하셨기 때문에 그 염려들이 지지자 측에도 많고 당에 들어오는 제보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옵니다. 총기 밀반입부터 시작해서 HID 요원들이 아직도 활동한다라는 제보들이 구체적으로 정통한 정보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대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놔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수사죠.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떤 첩보의 부분들을 완벽하게 클리어하면 좋겠는데 부산에서 정치 테러 당할 때 뭐 첩보가 있어서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개 수사는 하는 건데 공개적으로 해야 뭔가 공격을 하려는 피해를 입히려는 쪽에서도 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라고 마음을 좀 단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부러 힘든데 굳이 몸에 3kg짜리 방검복 입고 선거운동 다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현재 초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민주 이 테러 제보의 초비상 트럼프식 사면 방탄 유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탄 유리가 뭐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면 방탄 유리가 뭔지 같이 볼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여기 뭐 프롬프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 있고요. 요 뒤에 있고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뒤에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해서 네 면에서 혹여 뭐 스나이퍼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방탄 유리로 딱 이 방어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 후보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다음 기사 볼까요? 대선 후보 협박글 7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겁니다. 요건 조금 전에 저희가 들은 뭐 이 러시아제, 뭐 무기 밀반입 이런 거와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거는 글로 올린 협박글. 글로 올린 협박글이 7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근데 이 7건이 다 여야 뭐 후보가 아니라 그냥 다 이재명 후보 관련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아까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러시아제 뭐 무기 관련해선 여기 볼까요? 러시아제 소총 반입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고 경찰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온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보인데 왜 수사의 진척이
없는 거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제보가 구체적이라고 해서 네. 실체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보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제보 자체도 사실은 오염된 제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제보냐 다수의 제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면 방탄유리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시고 경호를 더 강화하면 좋은데 자꾸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너무나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고 자신만만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후보를 뭔가 국민들과 특정 세력으로부터 위협당하고 탄압당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자꾸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당연히 어느 나라나 유력 대선 주자에게는 그런 폭력과 테러의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너무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우리가 다 지켜주자. 이재명 후보를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잘 지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자꾸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아니, 네, 짧게. 아니 국민들한테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방검복 입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일차원적일까요? 지켜주세요하면은 윤주진 위원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뭐야 하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이게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신변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후보 보호에 경찰과 많은 관계기관들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경찰 수사가 좀 빨리빨리 진척이 돼서 실체를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점을 거듭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퍼스트레이드입니다. 영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김 배우자 첫 조우.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신라호텔에서 이 조계종 관련한 이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배우자가 모두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어요. 다만 바로 옆은 아니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원탁 테이블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고 바로 옆에 저렇게 서서 사실 얘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고 제가 본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 저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분위기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이 따로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주친 적은 아직 없는데 배우자들은 일단 먼저 만났다라는 거죠. 두 사람 보면은 윤주진 위원님, 예. 그냥 사실 이 일반 시각에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큰 정치인이고 그러면 부인들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뭐 공감대도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 후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입니까? 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팔자 사나운 남자들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분은 이재명 후보의 누가 보래도 정치적 동반자죠. 실제로 뭐 이따 다루겠지만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도 보면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파란만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그래서 설란영 여사도 이분도 역시 과거에 이희호 여사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단순히 내조만 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같이 노동운동을 했었고, 이분도 네. 이제 과거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김문수 후보와 노동운동 중에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또 김문수 후보에게 외연 확장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사실은 거의 준 뭐 대통령 후보나 다름없는 네. 분들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눈길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박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하셨죠. 서로 간에 약간 동질성, 동병상련도 있지 않겠느냐. 아유, 우리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을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사실상 뭐 아까 퍼스트레이디 경쟁이라고 했는데 후보 배우자들도 지금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손잡고 상당히 이게 뭔가 화기애애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무슨 얘기를 대체 나눈 거야.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김문수 후보가 손주를 얻었을 때 김혜경 씨가 손주 옷을 선물을 해준 일을 설란영 씨가 이 김문수 후보의 아내죠. 김문수 후보의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이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두 사람 원래 사전에 또 알고 있었나 본데 이 손자 옷까지 선물해 준 거면 관계가 있었나 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뭐 인연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현재까지 보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나쁜 인연은 크게 없는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선거 때문에 서로를 뭐 질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겠으나 저는 이 정치인의 배우자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 같아요.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개인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뭐 공개되는 상황이고 어쩔 때는 정치적인 공적이 돼서 정적이 돼서 또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배우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처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볼 때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법 선거운동이라든지 여론조사에 관여하는 그런 선거운동 말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왔던 후보자가 할 수 없는 그런 곳곳을 다니면서 배우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저는 그런 좀 선의의 경쟁들이 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선의의 경쟁이 좀 펼쳐져서 더 오히려 뭔가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국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어제의 만남은 상당히 화기애애했는데 설란영 씨, 요 며칠 전에 있었던 다른 행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같이 볼까요? 네, 법카로 난 밥을 사 먹지 않아요. 나 관용차도 타지 않습니다. 공적인 일 외에는 다 내가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예. 김혜경 씨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정말 관전 포인트는 영부인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서 영부인 문제로 시끄러웠던 점을 더 많이 고려한다면 제발 이번 다음 대통령만큼은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의 이제 이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의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좀 깊숙이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개입을 한다든지요. 또 경기도의 일부 인력이 또 이제 김혜경 여사를 좀 보좌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봤을 때는 이게 혹시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저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혜경 씨에 대한 저격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어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같이 볼까요? 법카 식사 제공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이었었다. 다만 항소심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3심까지도 사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랑은 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배우자들, 후보들의 배우자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가 있죠. 근데 배우자가 없는 4번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현재 배우자가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면 그럼 퍼스트 걸프렌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있었는데 여자친구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은 김 여사랑 달리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설혹 그렇다 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선거 기간까지 6월 3일까지 본인이 배우자 있다고 치고 거의 두 몫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2인분을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준석 후보 이렇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40의 도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젊을 때 대구에서 상경에서 지하철 4호선 종점에 살던 그 부부가 아이의 교육에 투자해서 그 아이가 국가가 만든 영재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고 나라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국회의원일 수 있는 세상, 여기까지가 저의 서사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덩어리에 의지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그들이 따라가고 싶은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준석 후보 본인이 지금 올해 딱 40이죠. 40이어서 출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에 나왔었던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서사를 쭉 읊었어요. 이래 해서 진짜 뭐 이 지하철역 이 종점 가는 이 그런 집에서 살아서 장학금 받고 어렵게 하버드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여기까지 섰는데 저를 보고 본인의 손자, 손녀들이 저처럼 잘 커갈 수 있도록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저 얘기가 동탄에서 교육열이 상당히 강한 동탄에서는 소위 말해서 먹혔어요. 네. 대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의 도전은 나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문 정치인의 도전 그리고 서사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시간이 짧다. 22일 만에 본인이 아까 뭐 영상에서 나왔던 큰 덩어리가 아닌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짧을 때는 덩어리가 커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도전을 유의미하게 마치고 나면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잘 써먹는 세대 갈라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가벼움만 네. 이번 대선 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면 저는 향후에 차차기 정도의 어떤 대선 후보의 반열에서도 이준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도전을 높게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사실 이 굉장히 크게 될 정치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다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을 조언도 또 같이 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